안녕하세요. 요즘 사연 채널을 낙으로 삼아 사시는 분들이 많다고 들었는데요. 댓글로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사연을 읽어드리는 제가 다 뿌듯하고 보람찹니다. 오늘 도착한 사연 역시 사연자분께서 진심을 꾹꾹 눌러 담아 쓰신 글인 만큼 열심히 읽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 사는 가정주부입니다. 사연 쓰기 전까진 시간이 없다는 핑계를 들며 고민을 많이 하곤 했는데 막상 쓰기 시작하니 그간 했던 고민이 무색하게 얼른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네요. 저는 결혼 5년차 주부입니다. 앳된 얼굴로 아버지 손을 잡고 결혼식장 밟은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어느새 저도 애 낳고 한 아이의 엄마로 가정을 꾸린 사람이 되어버렸네요. 그러고 보면 시간 참 빠른 것 같습니다. 저도 변했지만 남편 역시 그렇습니다. 여자들을 사로잡던 잘생긴 얼굴은 어디 가고 이젠 배 나온 후덕한 아저씨가 되어버렸는데요. 그래도 저 아껴주고 우리 애들 사랑해주니 이만한 남편 없단 생각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어요. 하지만 저희 가정에 온 이런 평화는 쉽게 얻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결혼 전부터 저는 환영받지 못하는 식구였어요. 시어머니께서 절 처음 볼 때 하셨던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회사 한번 안 다녀본 고졸 출신을 며느리로 맞이하란 말이냐? 나보고? 넌 어쩜 그리 덜 떨어진 소리를 하는 게야. 엄마, 아무리 그래도 이 사람 앞에서 그러지 말고 내가 선택한 사람이잖아요. 허락해줘요. 엄마가 반대해도 나 이 결혼 할 거예요. 그래, 어디 한번 해보잔 거지? 그래, 해보자꾸나.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예. 너는 왜 한마디도 안 하고 있니? 입이 붙었어? 어디 입이 있어 말을 해봐. 어머님, 제가 한마디 해도 될까요? 제가 이 사람한텐 부족한 사람인 거 알아요. 그래도 이 사람과 가정 꾸려 열심히 잘 살아보고 싶어요. 지금은 성에 차지 않으시더라도 조금만 지켜봐 주시면 안 될까요? 뭘 지켜봐? 니들 결혼해서 가난하게 사는 거, 니가 내 아들 등골 쏙쏙 빨아먹고 사는 걸 지켜보란 게야?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그거로 못 본다. 더 말하고 싶지 않으니 나가. 얘기 길어지면 서로 피차 안 좋을 얘기만 오갈 게 뻔하지 않니? 저는 무명 배우였어요. 연극판을 오가는 배우였고 언젠가 화려하게 TV 데뷔할 날을 꿈꾸었지만 외려 소속사 사장의 사기에 휘말려 모아놓은 돈 한 푼 없는 여자였죠. 그러니 그런 저를 좋다고 쫓아다닌 남편을 만났을 때 좋은 감정보단 부정적인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러나 남편은 저여야만 한다며 계속 제 주변을 맴돌았고 결국 일이 커져 결혼을 앞둔 상황까지 되고 말았습니다. 상견례 앞둔 전날까지도 시댁에선 절대 안 된다며 말렸어요. 그나마 다행인 건 시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반대하실 시부모님은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였을까요? 엄마 없는 결혼식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발 내 뜻 좀 따라줘요. 너 지금까지 애써 공부하고 대학 가고 그 좋은 회사 들어간 거 아깝지도 않아? 저런 애랑 결혼하려고 너 그간 그렇게 아등바등 살았니? 인생이 무슨 성적표예요? 내 인생 누가 어떻게 살진 내가 결정해요. 왜 이렇게 날 애 취급해요? 내가 아직도 엄마 치마폭이 있는 애야? 그리고 이 사람 나한테 과분한 사람이에요. 그래, 너 잘났어. 마음대로 해봐 어디. 나중에 울면서 후회하며 찾아오지나 마라. 자식 내 뜻대로 안 된다더니 망할 놈. 결국 남편 뜻에 시어머니 고집도 꺾여 결혼 허락을 해주셨죠. 하지만 시댁살이 해보신 분들이라면 아실 거예요. 저는 늘 시어머니 눈치 보며 살아야 했고 시댁 문지방 밟을 때도 발 뒤꿈치 들고 살살 걸었어요. 오죽하면 남편이 그럴 필요 없어. 당신도 이 집안 당당한 며느리야 라며 말렸지만 제가 부족한 사람이라 느껴져 위축되고 기죽는 건 어쩔 수 없더군요. 예, 내가 말한 데 다 닦아놨니? 넌 어쩜 시댁 와서 하는 행동이 한가롭게 TV 보고 자빠져 있는 거 말고는 없어? 과일 다 깎았음. 알아서 창문도 닫고 냉장고 위도 닫고 해야지. 네, 어머니. 근데 저 아까 이미 다 해놓았는데요.
못 보셨어요? 다 해놨는데 저 모양이야? 아유, 세상에. 먼지가 한가득이잖아. 네 손으로 쓸어봐라. 어디 쓸어봐! 어머, 어머님 화 많이 나셨구나. 제가 할게요. 형님은 고귀한 배우 출신이라 그런 거 잘 못해요, 형님. 제가 할게요. 그래도 되죠? 아니야, 동서 내가 할게. 괜찮아. 명색이 윗사람 돼서 동서만도 못하니 부끄럽지도 않냐? 혼수 하나 제대로 안 해왔음 이런 거라도 잘해서 몸 굴릴 생각을 해야지. 네, 시어머니보다 더한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동서였어요. 원래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얄밉단 말이 있잖아요. 그게 저한텐 동서였어요. 심지어 저희 집엔 동서가 3명이나 있었는데 남편이 맏형이었지만 제일 늦게 결혼하는 바람에 모두 손아래 동서들이었죠. 그 때문에 제가 형님이긴 했지만 아무도 형님 취급 안 해줬어요. 말만 형님이고 윗사람이었죠. 거기다 동서들 모두 잘나가는 의사의 변호사의 어느 기업 딸이 출신도 배경도 모두 빵빵한 사람들이었어요. 이런 말 그렇지만 드라마나 영화에서 잘나가는 사람이 집안 식구로 있으면 괴롭단 말이 있는데 제가 딱 그 경우가 될지 몰랐어요. 가뜩이나 눈의 가시처럼 절 보던 시어머니는 틈만 나면 새 동서들과 비교하며 구박했죠. 어머, 형님, 그거 우리 회사 제품 같은데? 진짜 아니죠? 이거? 명품일 리가. 그냥 선물 받은 거야? 그렇죠? 그럼 그렇지. 형님이 명품 들고 온 줄 알고 깜짝 놀랐잖아요. 아니, 형님은 형편도 안 되시는데 명품 같은 거 사들고 다니실 형편이 안 되잖아요. 그래도 뭐 가짜치곤 훌륭한데요? 진짜 같아. 그치? 둘째 동서. 네, 그렇긴 하네요. 그리고 형님이 명품 들고 다니면 어울리지 않기도 해요. 나쁜 뜻은 아니에요. 첫째 형님이 워낙 잘 꾸미지도 않으시고 늘 수수하잖아요. 그런 형님이 화려한 명품 들고 다니면 어찌 그림이 좀 그렇달까요? 그래, 아가. 그건 니들 말이 맞다. 명품도 다 어울리는 사람들이 들고 다니는 거야. 사람이 먼저 명품이어야지. 안 그럼 괜히 허영심 있고 추하단 소리나 듣는다. 내 말 명심해라, 첫째야. 엄마, 재수 씨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이 사람 앞에서 다들 뭐 하는 겁니까? 사람한테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지. 뭐? 우리 와이프랑 명품이 안 어울려요? 사람이 명품이어야 해요? 윗사람 앞에서 그런 말들 찍찍해대는 재수 씨들은 뭐 명품인 줄 압니까? 엄마도 너무해요. 엄마가 그러니까 이 집안 기강이 안 잡히는 거 아니에요. 재수 씨들이 저런 말 아무렇지 않게 함부로 해대고. 네, 제가 친구한테 받은 가방을 들고 오자 동서들이 그걸 문제 삼았고 막 들어온 남편이 그걸 듣고 불이 나게 성질내자 그제야 모두 쥐죽은 듯 조용해졌어요. 남편이 든든하게 버티고 써있으니 그 이후론 동서들도 제 앞에선 함부로 뭐라 하지 못했지만 그날 저는 참 많이 울었습니다. 남편도 속상한지 술을 먹고 들어왔더군요. 저를 만나 남편이 듣지 않아도 될 욕까지 들은 것 같아 남편에게도 미안했어요. 하지만 재수 씨들 하는 말 신경 쓰지 마. 다들 배경 좀 된다고 지들이 잘난 줄 아나 본데 그런 거 아무 소용없어. 그런 것들한테 괜히 휘둘리면 우리만 치는 거야. 남편이 이렇게 말해주며 절 위로해준 덕분에 저 또한 넘어갈 수 있었죠. 그리고 절 무시하고 짓밟는 시댁 식구들에게 오기가 생겼어요. 저도 잘 살아서 성공해서 꼭 코를 눌러주고 싶다는 그런 오기요. 그래서 그날부터 수동적이었던 제 자신을 버리고 본격적으로 삶의 생계전선에 뛰어들었어요. 그간 일을 하지 않은 건 아니었지만 용기 내지 못한 게 있었거든요. 저희 친정엄마가 몸 아프고 일을 그만두시고 난 후 저희 남매에게 작은 토스트 가게를 넘겨주셨는데 오빠가 할지 제가 할지 상의하고 있던 중이었어요. 오빠는 당시 회사 직장을 다니고 있었고 저는 엄마가 평생을 일구신 토스트 가게를 망쳐버릴까 봐 걱정되어 망설이고 있었죠. 그러다 오빠에게 말했어요. 제가 잘 해보겠다고요. 그렇게 엄마의 토스트 가게를 넘겨받고 학교 앞에서 토스트를 팔기 시작했어요. 놀라시겠지만 저는 아침 7시부터 저녁 11시까지 영업했어요. 사람이 어떻게 그 불판 앞에 그 오랜 시간 서 있을지 상상이 안 되시겠지만 당시 저는 열정 하나로 가게를 시작했기에 힘들 것도 없었죠.
아줌마, 이 토스트 진짜 맛있어요. 친구 것도 먹게 하나 더 주세요. 아이고, 주인이 바뀌었나 보네요. 딸한테 물려주신다 했는데 그 딸인가? 아유, 얼굴도 차만 이쁘게 생겼구만. 나 우리 애 것까지 2개만 해줘요. 네, 알겠습니다. 금방 해드릴게요. 꼬마 손님도 조금만 기다려요. 다행히 엄마의 단골 손님들이 계속 유지되었고 엄마의 손맛을 그대로 재현하기 위해 그 레시피를 유지하려 노력했죠. 그 덕분에 가게 매출은 잘 나왔고 남편은 종종 일하고 들어온 제 어깨를 주물러주며 이번 달 우리 통장에 꽂힌 돈 보고 나 회사에서 밥 먹다가 완전 깜짝 놀란 거 있지? 우리 아내가 최고야. 우리 장모님에게 감사도 드릴 겸 안마의자 하나 선물해드리자 라며 이쁜 말을 해주었어요. 하지만 사람에게 좋은 일이 있으면 시기와 질투가 주변에서 따라온다 하잖아요. 저도 그랬습니다. 어머, 형님네가 무슨 돈이 있다고 이걸 사요? 왜요, 둘째 형님? 첫째 형님이 뭐 샀어요? 아니, 아주버님 SNS를 봤는데 차를 바꾸셨더라고? 그것도 꽤나 비싼 차로. 아주버님 연봉이야 내가 잘 아는데 그게 감당이 돼서 사신 거예요? 이봐 동서들, 그럼 우리 그이가 감당도 안 되는 차를 샀겠어? 다 자기 수준에 맞는 거 사는 거겠지, 안 그래? 동서들도 여윳돈 있으니 외제차 타고 다니는 거 아니야? 우리도 똑같아. 그러니 이제 차 갖고 입방아 찢는 일 없었으면 하는데 듣기 거북하네. 제 남편이 최근에 쓰던 차가 낡아서 이번에 차를 좋은 걸로 바꿨는데 동서들이 야단을 피워댔어요. 그걸 보곤 이번엔 안 되겠다 싶어 마음 잡고 한 소리를 했죠. 그러자 다들 입이 대빨 나와선 저들끼리 뭐라 하더군요. 그때 시어머니가 무슨 일이냐? 하며 들어오셔선 또 저에게 한 딴소리가 왜 엄한 동서들을 야단치냐면서 내 아들 식용유 기름 만져가며 토스트 굽는 거 안쓰러워 죽겠다 라는 식의 말을 했어요. 사실 엄마의 토스트 가게를 제가 1년 정도 맡고 난 후 학원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기며 학생 손님들이 많아져서 장사가 훨씬 더 잘 됐거든요. 그래서 가게 평수도 늘리고 남편도 이참에 토스트 가게로 뛰어들었고요. 근데 형편이 나아졌다고 기뻐하실 줄 알았던 시어머니가 저를 또 찍어 누르려 하시니 할 말이 없었어요. 거기다 동서들의 말은 더 기가 막혔죠. 맞아요, 어머님. 우리 아주버님, 형님 때문에 그게 대체 무슨 고생이에요? 그게 토스트 가게 잘 되면 얼마나 잘 된다고. 그리고 장사 잘 되는 거 그거 반짝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자만하지 마시라고요. 대박 나실 거 아니면 잠깐 반짝 잘 되는 건데 그런 거에 휘둘리시면 되겠어요? 맞아요. 둘째 형님 참 현명한 말씀하셨네요. 첫째 형님은 자만심이 너무 강해서 걱정이에요. 벌써부터 장사 잘 된다고 차 바꾸고 이러다 강남으로 이사까지 오실 기세인데 좀 웃기네요. 그러다 쫄딱 망해서 빚만 남기시면 어쩌려 그래요? 저흰 참고로 가족끼리 돈거래 안 한다는 주의거든요. 동서들, 말이 또 선 넘으려고 하는데 그만들 하지. 형님, 저희 이거 다 형님 걱정돼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왜 그런 반응을 보이세요? 저희만 괜히 나쁜 사람 되는 것 같잖아요. 아무튼 저희는 할 말 다 했으니 가볼게요. 아 맞다. 어머님이 아까 형님 보고 설거지 다 하라고 하셨거든요. 그거 꼭 하고 가세요. 정말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남편이 없는 그새를 못 참고 제게와 본인들의 시기심을 잔뜩 드러내는데 어이가 없었어요. 시어머니는 동서들이 절 찍어 누르는 걸 보며 흐뭇하게 웃었죠. 어쩜 심보가 저렇게 못됐는지. 아마 제가 잘 되니 저렇게 더 날뛰는 듯 싶었습니다. 결국 참지 못하고 저도 터졌죠. 어머니, 죄송한데 오늘 설거지는 못할 것 같네요. 어머니께서 하세요. 전 이만 가보겠습니다. 그럼 저 수많은 그릇들은 어쩌란 거냐? 설마 늙은 시애미 보고 다 하라는 거야? 네, 어머님. 저도 동서들처럼 일이 있어서 가봐야 해요. 동서들 시키세요. 이런 버르장머리 없는 걸 봤나? 야, 너 지금 아까 그 안 좋은 소리 좀 들었다고 나한테 시위하는 거야, 뭐야? 내가 뭐 없는 말 했냐? 내 아들 기름때 묻혀가며 고생시켰음. 네가 시댁에 와서 네 할 일이라도 똑바로 해야 할 거 아니야? 아니요, 어머님. 예전에 저 아니에요.
어머님이 종처럼 부릴 수 있는 사람 아니라고요. 착각하지 마세요. 예전에야 말 못하고 어머님 하라는 대로 내내 했지만 저도 인격이 있는 사람이고 앞으로 어머님 말씀 그대로 다 따르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동서들, 내가 지금까지 동서들 참아준 거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해야 할 거야. 나 만만히 보지 말라고. 다들 배운 사람이면 내 말 무슨 뜻인지 알지? 형님, 지금 협박하시는 거예요? 동서들이 기가 막히다는 듯 웃자 전 웬만하면 꺼내지 않으려 했던 서류 한 장을 꺼내 보여주었죠. 바로 저희 가게 매출표였어요. 어마어마한 금액이 적혀있던 날짜에 매출표를 보곤 동서들은 죄다 입을 벌렸다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동서들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어요. 동서들이 얼마나 벌어먹고 사는지 모르지만 나도 산다면 살아. 동선 애들만큼은 말이야. 그러니 동서들한테 무시당할 이유 없고 앞으로 우리 한 번 더 무시했다간 아주 무식한 것들을 취급할 줄 알아? 뒤에서 저를 향해 욕하고 소리 지르는 게 들렸지만 전 유유히 그대로 시댁을 빠져나갔어요. 동서들과 시어머니가 제 욕하는 게 어디 하루 이틀인가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 되는걸요. 그리고 꾸준히 열심히 전보다 더 일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아마 장사하면서 바깥일 하다 보니 저도 모르는 깡 같은 게 길러졌나 봐요. 저는 시댁 식구들 얼굴만 봐도 무섭고 힘들었는데 언젠가부턴 그렇지 않게 되더군요.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그 소란을 한번 크게 겪고 나서 막내 동서와 시어머니가 함께 가게에 왔어요. 동서도 그렇고 시어머니도 가게까지 온 것은 처음이었어요. 또 트집 잡으려고 오신 건지 불안하기도 하고 무슨 일인가 하여 나갔더니 막내 동서가 제게 음료수를 건넸어요. 형님이 저번에 매출표 보여주셔서 가게가 궁금하기도 하고 토스트 맛도 궁금해서 왔어요. 근데 생각보다 가게가 작네요. 이런 구멍가게에서 그 매출이 나온다는 게 놀라운데요? 설마 뻥치신 건 아니죠? 저희 괜히 기죽이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이다. 나는 또 무슨 호화로운 거 하나 차려놓고 있는 줄 알았네. 아니, 이런 좁아 터진 곳에서 빵 굽고 하는 걸 뭐 대단한 장사라고 그리 꼴값을 떨고 간 거냐? 응? 너 내 아들한테 차려라. 얘가 이런 데서 일할 애가 아니었어. 아니? 시원한 에어컨 바람 나오는 곳에서 편하게 일할 팔자였다고. 너랑 산 이후로 팔자가 더럽게 꼬여서 아주 고생을 사서 하는 거야. 돈 많이 벌면 뭐하니? 이런 개고생을 했는데. 어머님, 여기까지 왜 오신 거예요, 대체? 동서랑 같이 저 염장 지르려고 오신 거예요? 그러신 거면 가세요. 동서도 내가 저번에 알아듣게 설명한 것 같은데? 제가 화가 난 얼굴로 그 둘을 쳐다보자 동서는 얄밉게 웃으며 저에게 현금을 던지더군요. 자기 토스트 먹고 싶어 왔으니 토스트 좀 만들어 보라면서요. 어디 솜씨 좀 보자며 토스트를 만들어 달라고 하는데 열이 확 받았습니다. 심지어 얼른 만들라며 팔짱을 꼬고 기다리는데 줄 거 없다고 하자 계속 기다릴 기세더라고요. 동서, 바쁜 사람 붙잡지 말고 가. 형님, 토스트 하나 구워주시는 게 그렇게 어려우세요? 만들어달라니까요? 여기 지금 형님 토스트 먹으려고 어머님까지 먼 길 와 기다리시잖아요. 둘 다 손님 앉을 자리에 턱하니 앉아 일어날 기미도 안 보이길래 결국 화를 냈어요. 손님들 오시는데 뭐 하는 거예요? 이거 영업 방해예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그게 또 듣기 싫으셨는지 저 혼자 역정이 나선 에휴, 제가 원래 저렇다. 참나. 어디 이런 싸구려 길거리 음식 팔면서 사자이 너희들한테 대들 생각을 했는지. 사람도 등급이 있고 수준이 있는데. 이런 말을 했어요. 허나 시어머니는 거기서 더 말을 잊지 못했어요. 제가 시어머니와 동서 있는 쪽으로 물컵에 가득 물을 담아 확 뿌려버렸거든요. 졸지에 물에 흠뻑 젖은 시어머니는 이게 무슨 짓이냐며 역정을 냈어요. 너 이제 눈에 뵈는 게 없냐? 뵈는 것도 없어? 네, 없네요. 동서, 지금 당장 어머니 모시고 가지 않으면 영업방해로 경찰 부를 거야. 알아들어? 당장 나가! 말이 끝나자마자 막내 동선 무서웠는지 날뛰는 시어머니를 끌고 택시를 탔습니다.
저는 그 둘이 간 뒤에도 한동안 분을 사귈 수 없어 씩씩거리다가 남편에게 울면서 전화했어요. 이런 일이 있을 때 기댈 건 남편뿐이니까요. 남편 역시 저랑 똑같이 분노했죠. 그리고 당장 시댁으로 뛰어가겠다며 난리쳤어요. 남편이 정말로 크게 한번 난리친 건지 그 후로 시댁은 잠잠했죠. 어쩌다 오는 명절도 저흰 가지 않았어요. 이대로 연이 끊기는 거면 차라리 좋았어요. 하지만 가게가 번창하고 이제는 넓은 아파트로 이사까지 가서 생활할 수 있을 때쯤 어느 날 시어머니께서 전화가 왔어요. 지난 날은 미안하니 이제 서로 화해하자 하면서요. 어머님, 이러지 마세요. 마음에도 없는 사과하시잖아요. 아니다. 우리 서로 얼굴 붉히며 지내지 말자. 저는 시어머니의 속을 알고 있었어요. 제게 사과하는 건 모두 본인 아들과 다시 연을 이어나가기 위한 가면이란 걸요. 남편이 연 끊을 기세로 안부 전화도 하지 않니 그쪽에서 먼저 안달난 거죠. 하지만 저도 남편도 별 반응을 보이지 않자 시어머니는 집까지 찾아오셔선 남편을 향해 애걸했습니다. 부모 사이 천륜인데 어떻게 그걸 끊으려 하니? 어? 내가 며느리에게한테 한 게 심했다. 그래, 내가 잘못했어. 이제 마음 좀 풀어주렴. 엄마, 저랑 연 이어가고 싶으시면 이 사람한테 사과하세요. 재수 씨들도 다 불러서요. 응? 애들까지 다? 아니, 걔네들까지 뭐하러. 엄마만 이 사람한테 막 한 게 아니잖아요. 재수 씨들도 만만치 않았죠. 다 부르세요. 남편 말에 시어머니는 당황했지만 남편이 굳은 얼굴로 쳐다보고만 있자 이내 핸드폰 번호를 눌러 사정을 설명했어요. 그리고 잠시 후 동서들이 모두 불쾌한 얼굴로 저희 집에 모였죠. 냉랭한 분위기 속에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고 있는데 첫째 동서가 잔뜩 불만 섞인 목소리를 냈어요. 어머님, 근데 저희가 꼭 사과를 해야 해요? 저희가 뭘 잘못했죠? 그래도 얼른 하렴, 아가, 응? 어쨌든 윗사람한테 함부로 한 건 잘못한 거잖니. 시어머니 말이 끝나자 동서들은 저희들끼리 쑥덕거리더니 어머니 잠시 상의할 시간 좀 가질게요 하고 다 같이 쪼르르 밖으로 나갔어요. 시어머니는 초조한 얼굴로 동서들을 기다렸고 전 가만히 앉아 동서들이 어떻게 나올지 반응을 기다리고 있었죠. 그리고 얼마 지났을까요? 동서들이 들어왔고 막내 동서가 먼저 자기들은 사과할 이유가 없다고 했어요. 이에 남편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지더니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3시간 뒤 동서들이 나란히 저희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형님, 죄송해요. 제가 그때 한 무리한 행동들 다 용서해 주세요. 제가 선 넘었어요. 막내 동서에 이어 나머지 동서들도 하나씩 사과하기 시작했죠. 가만히 앉아 이것들이 왜 이러나 지켜봤더니 아무래도 남편이 뒤로 서방님들을 좀 잡은 모양이에요. 그러니 군말 없이 사과하더군요. 어쨌든 사과받은 입장이긴 하지만 제가 바보도 아니고 그렇다고 정말 진심으로 받아줄 생각은 없었어요. 들은 척 만척하며 그만 가라고 한 뒤 문을 3개 걸어 잠궜습니다. 그 뒤로 어머니와는 남편이 간간히 연락했지만 동서들과는 연락할 일도 볼 일도 없었죠. 그러니 마음의 평화가 저절로 찾아오더랍니다. 그런데 다른 곳에서 문제가 터지고 말았어요. 제가 복수를 결심하게 된 계기이기도 하고 동서들을 사람으로만 대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일이기도 해요. 예, 이번에 우리 둘째 애기네 정원이가 초등학교 들어간 거 알지? 축하 파티 해주려니까 참석해라. 축하 파티요? 그래, 둘째 애기 좋아하는 회 먹을 거니 보내준 주소로 와라. 어느 날 정신없이 일하고 있는데 한참 전화가 와 받아보니 제 바로 아래 동서의 딸이 초등학교 들어갔으니 시댁에서 축하 파티를 열어준다는 거였어요. 솔직히 가고 싶지 않았지만 정원이를 생각하면 안 갈 수 없었어요. 동서랑은 사이가 안 좋았지만 정원이는 마음씨가 곱고 이뻐서 제가 유달리 이뻐했거든요. 그래서 절 기다리고 있을 애기를 생각하면 마음이 안 좋아 어쩔 수 없이 남편과 함께 바닷가 근처 횟집으로 향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단체로 표정이 안 좋아지는 시댁 식구들이었지만 속으로 이날은 서방님들과 같이 있는 날이라 별일 없이 지나갈 줄 알았죠. 근데 밥을 다 먹고 있을 때쯤 동선의 애기 정원이가 저희 있는 테이블로 뛰어왔습니다.
엄마, 나 폭죽놀이 하고 싶어. 어? 폭죽놀이? 엄마가 약속했잖아, 며칠 전부터. 정원이가 계속 졸라대자 동서는 어쩔 수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고 그에 따라 나머지 서방님들도 폭죽놀이를 하러 가자며 일어섰어요. 아이들은 모두 폭죽놀이를 재밌어하며 한창 신나게 모래사장을 뛰어다녔고 동서들은 아이들을 방치한 채 저들끼리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아마 제 험담이었겠죠. 근데 그때 일이 벌어졌어요. 상상도 못한 일이었죠. 정원이가 저를 부르며 폭죽을 흔들며 다가오더군요. 아이가 폭죽을 들기엔 너무 위험하기에 제가 다가가 서둘러 내려놓으라고 했어요. 근데 정원이는 쉽사리 내려놓으려 하지 않았고 그런 와중에 폭죽이 갑자기 터진 거였죠. 그 폭죽이 눈에 들어간 순간 엄청난 고통이 눈앞으로 쏟아졌고 전 그만 정신을 잃었어요. 의식이 있을 땐 응급실 침대였고 남편은 눈물을 흘리며 수술하면 괜찮을 거래 여보. 조금만 버텨줘. 라는 말을 했어요. 그게 제가 기억하는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흘러들어오는 마취약 때문인지 다시 눈이 감겼고 눈을 떴을 땐 응급수술이 끝난 후였어요. 비틀거리는 정신 속에서도 제가 있는 곳이 눈에 느껴지는 이질감과 냄새 때문에 병원이란 것이 선명하게 들어왔어요. 그리고 남편은 차분하려 노력하며 상황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여보, 한쪽 안구가 많이 손상돼서 응급수술을 하긴 했는데 실명 위기라 앞으로 몇 번의 수술을 더 받아야 된대. 미안해 여보. 바늘로 찌르는 듯한 고통도 그 순간은 잠시 멈춘 듯 남편의 말은 너무 받아들이기 힘들었어요. 수술을 받아야 한다니 실명 위기라니. 의사에게 다시 물어 똑같은 말을 반복해 들었지만 현실로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태어나 수술이란 걸 해본 적 없는데 갑자기 이렇게 되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죠. 그때 동서들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형님, 죄송해요. 우리 정원이 때문에 형님이 이렇게 될 줄은. 아유, 정말 이게 어떻게 된 일이니. 우리 다 너무 놀랐다. 많이 아프지? 솔직히 그 어떤 말에도 대답하고 싶지 않았어요. 아이가 한 잘못이지만 동서들이 아이를 잘 봐줬다라면 제가 그런 일을 당하지 않아도 됐을 테니까요. 저는 곧바로 너무 피곤하다며 나가달라 했고 그들의 목소리가 다시 작아질 무렵 코끝이 시큰해졌어요. 남편도 절 따라 우는 것 같았죠. 수술을 거치는 동안 남편과 친정 식구들이 제 손을 잡고 위로해 주었지만 그럼에도 정신적인 고통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취제를 맞고 잠에 들 무렵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는데요. 아니 근데 형님 나한테 괜히 손해배상 청구하고 돈 달라 하고 그러는 거 아니겠지? 그것 때문에 요즘 걱정돼 죽겠어. 남편은 속도 없이 돈 주라는데 정말 짜증나. 걱정 마세요 형님. 애가 한 짓을 가지고 설마 돈 달라 하겠어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매번 이렇게 병문안도 오고 있잖아요. 바쁜 사람들 불러대가 이게 뭐 하는 짓인지. 만약에 첫째 형님이 돈 달라 하면 제가 형님 편 들어드릴게요. 고마워 동서밖에 없네. 그러게. 형님은 대체 왜 조심성 없게 폭죽을 만져서 이 일을 이 지경까지 오게 하는 건지. 난 정말 형님 하는 거 보면 진짜 답답해. 하여간 우리 집구석에 어디서 굴러 들어온 건지 모를 저런 천연 여자가 들어왔을 때부터 알아봤어야 하는 건데. 솔직히 말하면 저는 형님이 그냥 이대로 실명됐으면 좋겠다니까요. 제가 뭐 너무 나쁜 말 하는 걸 수도 있는데 밥만 축내며 사는 인생 뭐 좋다고 앞까지 보며 살아요. 안 그래요? 맞아, 막내 동서 말이. 저번에 아주버님이 내 남편한테 뭐라고 하는 바람에 내가 그날은 어쩔 수 없이 무릎 꿇긴 했지만 아직도 그날만 생각하면 분해. 그때 다들 형님 표정 봤지? 우리가 무릎 꿇고 있어도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거. 은근 독하다니까? 봤죠. 놓쳤을 리가요. 저도 집 가서 얼마나 억울하고 분했는데요. 우리 같은 사람들이 왜 저 땅구한테 무릎까지 꿇으며 사과해야 하는데요? 남편이 이혼한다고 하는 말만 아니었음. 저도 그냥 그 자리 박차고 나왔을 텐데. 생각만 해도 몸이 떨려요.
미안하다고 울며불며 사과했던 목소리와는 사뭇 달랐어요. 분명 5분 전까지만 해도 어떡하냐며 형님 인생 책임지겠다고 하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제 눈을 실명시킬 뻔 해놓고서 당당하고 뻔뻔하게 손해배상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저를 향해 반만 축내니 실명하는 게 나을 것 같다고 말했죠. 지금 생각해도 정말 소름이 끼칩니다. 그리고 저는 그날 남편을 붙잡고 제가 들은 이야기를 모두 말했습니다. 남편은 믿기지 않아 했어요. 뭐? 재수 씨들이 정말 그렇게 말했다고? 모두 사실이야. 그렇게 말했다니까. 나 이것들 가만 못 둬. 남편은 엉엉 우는 절 가만히 끌어안아주며 10분간 진정시켜 주었어요. 그러더니 제가 울음을 멈췄을 때쯤 저보다 더 분노가 실린 눈동자를 희번덕거리며 이렇게 말했어요. 나한테 계획이 있어. 돌아보니 남편의 계획은 그럴듯했어요. 잘만 된다면 그것들을 지옥으로 모두 떨어뜨릴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계획을 다 들은 후엔 수긍의 의미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수술이 어느 정도 끝났을 무렵 남편과 저는 일부러 시댁에 들렀어요. 시어머니는 물론 동서들도 이땐 제가 모두 실명이 된 줄로만 알고 있었죠. 원래 두 눈 다 살릴 수 있었는데 수술 중에 뭐가 잘못돼서 악화되었다고 남편이 미리 거짓말을 해놨거든요. 아이고, 아가 왔니? 그래, 나 잡고 걸어라. 여기 앉으면 돼. 물건들은 죄다 치워놨어. 네, 어머님. 형님, 어떡해요. 죄송해요. 이게 모두 제 탓인 것만 같아요. 차라리 제가 다쳤어야 하는데. 괜찮아, 동서. 너무 자책하지 마. 동서 용서했으니까. 정말요? 용서했다는 말에 동서는 울며 제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 가식적인 목소리에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겨우 잠재웠어요. 그리고 서방님과 남편을 밖으로 보내며 동서들과 있을 때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인내심이 필요한 일이었지만 병동에서 이미 몇 달을 참고 참아왔는데 못할 게 없었죠. 1시간 정도 지나고 남편이 일부러 서방님들 이끌고 밖으로 나갔고 동서들과 시어머니, 저만 남게 되었습니다. 동서들은 역시 저를 실명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별짓들을 다 했어요. 차마 여기 기록하기 힘들 정도로 끔찍한 짓이었죠. 제가 못 보는 줄 알고 일부러 제가 다니는 곳에 물건을 두어 넘어지게 한다거나 실수라고 하면서 뜨거운 커피물을 손에 쏟거나 하는 식으로요. 시어머니는 그 모든 것들을 보고 있으면서도 말리지 않고 오직 TV만 보고 있었어요. 어머 형님, 미안해요. 아팠죠? 어떡하면 좋아. 벌겋게 부어올랐어요. 괜찮아, 동서. 냉수 좀 틀어줄래? 냉수에 손대고 있으면 괜찮아질 거야. 네, 그럴게요. 잠시만요. 뜨거운 척 커피물을 쏟자 미소 짓고 있는 이것들의 모습을 전 모두 카메라로 찍고 있었어요. 심지어 제가 잠시 피로에 지쳐 잠든 척하자 이것들끼리 대화하는데 그것도 모두 녹음되었죠. 아까 형님 얼굴 봤어? 아파하는 거? 너무 웃기지 않아? 나 소리내어 웃을 뻔한 거 겨우 참았잖아. 저도요. 당황하는 게 어찌나 귀엽대는지. 그러게 실명하니까 훨씬 고분고분하고 좋지 않아요? 이렇게 말 잘 듣는 줄 알았음 진작에 이런 일을 벌였을 텐데. 어머, 동서 천벌받을라 그런 말 하면 안 돼. 에이, 형님도 저랑 같은 생각 하셨으면서. 동서들이 내는 목소리는 사람이 내는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악마가 내는 목소리였죠. 동서들의 말소리에 전 당장이라도 뛰쳐나가 동서들의 멱살을 잡고 싶고 뺨이라도 치고 싶은 심정이었지만 한편으론 그들의 악독함이 두렵게 느껴지기도 했어요.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나 뭐 그런 거요. 하지만 두려움보단 분노의 힘이 더 강했던 것 같습니다. 남편과 서방님이 들어오자마자 본능적으로 눈을 뜨고 그 앞으로 다가가 준비한 영상 파일과 녹음 파일을 틀어놓죠. 형님, 지금 바로 앞에 휴지 있었는데 여기 휴지 피해서 오신 거예요? 형님, 그러게요. 장난치지 마세요. 꼭 눈이 보이는 사람 같잖아요. 동서들, 내가 아직도 실망했다 생각해?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서방님들, 보여드릴 게 있어요. 보시고 이 여자들이랑 살지 안 살지 판단하시면 될 것 같네요. 너무 놀라지 말고요. 제가 멀쩡히 눈뜬 채 말하자 서방님들도 꽤나 당황해 하셨지만 이내 노트북으로 재생되고 있는 영상이 더 경악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계셨고 남편은 주먹을 떨고 있었어요. 당신 어떻게 이런 짓을... 엄만 도대체 뭘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여보. 제가 말씀드릴게요. 동서들, 저번에 병문안이랍시고 오던 날 기억해? 그때 날 두고 뒤에서 그러더라. 손해배상 청구할까봐 걱정된다고. 밥만 축내는 인생이니 실명하는 게 낫지 않겠냐고. 그 말 들으니까 퍼뜩 정신이 차려졌어. 내가 지금까지 동서들을 사람으로 생각했다는 걸, 그래서 사람 대접했다는 걸. 동서들은 애초에 사람이 아니었는데 내가 그간 너무 잘해줬더라고. 그래서 동서들이 한 짓 그대로 돌려줘야겠다 생각했지. 내 인생이 망가지길 바랐던 동서들의 소원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동서들이 한 말에 대한 벌은 받게 해야겠더라고. 안 그럼 내가 죽을 것 같아서. 형님, 용서해주세요. 제발 한 번만. 동서들, 그거 알지? 사람이 꼭 행동으로만 죄 지는 거 아니라는 거. 말로도 입으로도 죄를 지어. 근데 동서들은 죄를 너무 많이 지었어. 방금은 일부러 커피물까지 부어가며 해치려고 했잖아. 이런 걸 상해라고 하지? 내가 그럼 동서들을 상해죄로 고소하면 되는 건가? 제 말에 변호사란 동서가 무릎을 꿇고 싹싹 빌었어요. 나머지 동서들도 잘못했다며 우는 소리 하는데 듣기 싫어 그만 일어났어요. 그리곤 이대로 끝내기 싫어 남은 커피물을 동서들의 머리에 죄다 부어버린 후 나왔습니다. 남편은 그것들 뺨이라고 치고 싶어 했지만 일부러 아무 일 벌이지 말고 일어나라 했어요. 어차피 제가 원하던 방식으로 복수는 모두 이루어졌으니까요. 결과적으로 세 동서들은 모두 이혼했습니다. 막내 동서가 가장 먼저 이혼 절차를 밟았고 첫째 동서는 조금 버티다가 별거 끝에 이혼하게 되었고요. 저라도 그런 여자들이랑 못 살 거예요. 시어머니요? 시어머니는 당신이 제일 원치 않는 것을 당하게 되셨죠. 바로 제 남편과 평생 인연을 끊기로 한 겁니다. 이제부터 엄마한테는 아들 없어요. 남편은 그리 말한 후 핸드폰 연락처에서 시어머니 번호를 삭제했어요. 시어머니는 매일같이 저희 집 앞 대문을 두드려가며 머리를 조아리고 사죄했지만 그런 사죄는 아무 소용없었죠. 남편은 경찰에 신고해 시어머니를 데려가게 하는 조치를 취하며 더 이상 접근하지 못하게 했어요. 저를 보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나중에 시어머니는 술에 잔뜩 취해 절 향해 내 인연, 내가 너 꼭 죽여버릴 거야. 너 죽이고 지옥 갈 거야. 라고 소리 지르고 악을 쓰는데 소름 돋도록 무서웠어요. 사실 그 일이 있고 나서도 완전히 눈이 회복되기까진 시간이 걸렸습니다. 물체가 흐릿하게 보일 때도 있었고 가끔은 갑자기 정전이 된 듯 깜깜해지기도 했죠. 그럴 땐 저도 겁이 났어요. 하지만 옆에 항상 남편이 있었고 충분히 안정을 취한 덕분에 이젠 가게에 나와 다시 일할 수 있을 정도의 상태가 되었답니다. 또 가게 근황을 말씀드리면 코로나 여파로 잠시 가게가 휘청이긴 했지만 그래도 요즘 다시 경기가 살아나 예전같이 많은 분들이 저희 토스트를 찾아주시고 계세요. 그것에 너무 감사할 따름입니다. 시력도 되찾고 가게도 잘 되어가니 저는 더 바랄 게 없어요. 아, 거기에 최근에 저희를 찾아온 천사를 생각하면 더욱 그렇죠. 저희 부부에게 드디어 2세가 생겼습니다. 한동안 무리하면 안 된다는 의사의 말에 2세 계획을 미뤄두고 있다가 최근 부부관계에 공을 들였더니 바로 기다렸다는 듯 천사가 찾아와 주었어요. 요즘은 앞으로 태어날 우리 천사를 위해서라도 더욱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남편과도 지금처럼 돈독한 부부애를 유지하며 이쁘게 늙어야겠다고 다짐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 사연글을 쓰게 된 건 동서들의 만행을 폭로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그런 힘든 일을 겪고도 잘 살고 있는 근황을 알려드리고 싶은 마음이 컸어요. 세상에
기가 차고 어이없는 일 당하신 분들 아마 저 말고도 많을 거예요. 저 역시도 그런 일들을 빈번하게 겪었고 그 끝은 실명 위기였습니다. 하지만 어찌됐건 오늘을 힘차게 살아가고 있으니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신을 소중히 여기며 잘 버티고 사시길 바라요. 그러다 보면 아무리 힘든 일이라도 결국 과거가 될 거고 벌받을 사람들이 제대로 벌받는 날도 오지 않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한 작은 복수극이 힘든 일을 겪는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끝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신 분들 항상 감사드리고 여러분들의 인생에 복이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